안녕하세요. 책 읽는 보라입니다. 오늘은 조반니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중에서 네 번째 날과 네 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날. 데카메론의 세 번째 날이 끝나고 네 번째 날이 시작된다. 네 번째 날은 필로스트라토가 주재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인해 불행한 결말을 맺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사랑하는 부인들이여, 지금까지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수없이 보고 읽은 일들을 통해 나를 질투라는 광란과 격정의 바람은 높은 탑이나 높이 솟은 나뭇가지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기서 부인은 독자를 가리킵니다. 보카치오가 전체 서문 데카메론 1권에서 특히 여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데카메론을 썼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와 같이 작가가 독자에게 직접 말을 거는 것은 단테 신곡 이래 이탈리아 작가들이 흔하게 써온 수법입니다. 한편 네 번째 날 서문에서 보카치오는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작품을 옹호합니다. 데카메론은 중첩된 여러 화자의 목소리가 마치 화성처럼 어우러지는데 그중 하나가 작가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보통 문학작품에서 작가의 목소리는 숨어있는 데 반해 데카메론에서는 작가의 목소리가 서문과 맺은말에는 물론 네 번째 날에도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나는 언제나 이러한 광폭한 바람의 잔혹한 공격을 가까스로 피해 평지뿐 아니라 깊은 골짜기까지 힘겹게 건너왔던 것입니다. 여기 실린 단편들을 읽는 여러분은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신하실 것입니다. 그 단편들은 나만을 위해 제목도 없이 피렌체 속어로 쓰였을 뿐 아니라 가능한 한 지극히 천하고 낮은 문체가 사용되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의 제목도 없이란 뜻은 비평가들마다 작가의 이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헌사가 없다는 뜻, 표제가 따로 없다는 뜻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한 대목입니다. 책이 완성되기 전에 통일된 제목 없이 각 이야기들이 퍼져나간 경우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 피렌체어는 라틴어에 대한 속어, 즉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언어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는 인문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저급한 언어로 취급받는 형편이었습니다. 천하고 낮은 문체는 전통적인 문체인 운문이 아닌 산문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당대의 위대한 인문학자이자 작가였던 단테는 이탈리아 속어를 선택하여 신곡을 썼고 자신의 문체를 천하고 낮은 것이라 부르면서 이를 대중에게 다가서고자 하는 지식인 작가의 실천으로 생각했습니다. 최초의 단테의 연구자인 보카치오는 단테의 논쟁적 입장을 이어받아 데카메론을 이탈리아 속어로 썼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차게 밀려와 뿌리까지 흔들어대는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질투에 물어뜯겨 갈기갈기 찢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겸손만이 현세의 질투를 없애준다고 한 현자들의 말씀이 진심임을 명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소이다. 명민한 부인들이여,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부인들을 너무 좋아한다는 등 점잖지 못하게 부인들을 기쁘게 하고 위로하는데 너무 열심을 낸다는 등 여러 말들이 나왔고 내 행동이 부인들을 추어 올린다며 훨씬 나쁜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세련되게 포장해서 내 나이에 이런 일들에 매달리는 것, 즉 여자들에 대해 얘기하거나 그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당시 보카치오의 나이는 대략 40살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나의 명성에 무척이나 동조하는 척 하면서
내가 더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사이에 섞여 이런 희롱이나 하기보다 파르나소스의 뮤즈들과 있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허접한 것들을 따라다니면서 수다나 떨기보다 빵 얻을 방도를 궁리하는 것이 더 분별 있는 행동이 아니냐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충고보다는 악의가 담긴 말이었죠. 어떤 이들은 나의 노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내가 여러분에게 들려준 것들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훌륭한 부인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나는 수없이 쏟아지는 이러한 시기와 질투에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마저 느꼈습니다. 하느님을 생각하여 이런 것들을 평상심으로 듣고 받아들이며 나를 옹호하는 건 오로지 여러분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내 힘을 아낄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어리석게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귀를 막고 가볍게 몇 마디 대답이나 하려 합니다. 정말 주저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체의 3분의 1도 쓰지 못했는데 제멋대로 떠드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끝까지 쓰기도 전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걸로 보아 앞으로는 그 수가 배로 불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한 방에 날 파멸시키기 전에 처음부터 뭔가 해둬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빌려 맞서는 것이 분명 옳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세력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대응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해 완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말씀드린 것은 지금 내가 할 이야기와 내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지극히 뛰어난 분들의 이야기들을 혼동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는 완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이야기의 일부분이며 미완성이라는 점에서 그분들의 이야기와 구별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공격하시는 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시작하죠. 벌써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우리 도시에 필리포 발투치라는 시민이 살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계층이었지만 돈이 많았고 자기 일에 식견도 있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죠. 그는 자기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고 아내 역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평온한 생활을 하며 아무런 문제도 없이 서로 충분히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이 선량한 여자가 2살이나 됐을까 싶은 외아들을 필리포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필리포는 아내의 죽음에 몹시 큰 상처를 입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말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던 반려자를 잃고 홀로 남은 자신을 돌아보자니 더 이상 사람들 틈에 섞여 살고 싶은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아 필리포는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고 어린 아들도 같은 길을 걷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하느님의 사업체에 기탁하고 지체 없이 아지나이오 산으로 올라가 어린 자식과 함께 그곳의 어느 암굴로 들어갔습니다. 아지나이오 산은 피렌체 근교의 산으로 현재는 세나리오 산이라 불립니다. 한때 은자들이 기거하는 동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적선을 받아 기도와 절식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필리포는 아이에게 세속의 일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고 또 아이가 세상을 일절 접하지 못하도록 늘 조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느님과 영원한 삶의 영광에 대해 늘 얘기해주며 신성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전혀 암굴 밖으로 내보내지도 않고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이런 수도 생활 속에 수년 동안 가둬둔 것입니다. 이 선한 사람은 이따금 피렌체에 나가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어서 암굴로 돌아오곤 했죠. 어느덧 아들은 18살의 청년이 되고 필리포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필리포가 말해주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런 고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저를 피렌체로 데려가 그 친절한 친구들과 원조자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쉬시는 동안 더 젊고 튼튼한 제가 피렌체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선한 사람은 아들이 벌써 장성했고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 몸에 배어서 속된 일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판단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이 아이 말이 옳다. 그리고 피렌체에 가는 길에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청년은 피렌체에서 저택과 인가, 교회, 그리고 도시를 가득 채운 것을 보고는 전에 본 적이 있다는 걸 기억도 못한 채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저게 뭐냐, 저 이름이 뭐냐 하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해주면 대답을 듣고서 기뻐하며 또 다른 것을 물어보았죠. 이렇게 묻고 대답하며 길을 가던 중 아버지와 아들은 한껏 치장을 하고 결혼식에서 돌아오던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젊은 아들은 그들을 보고 저것들은 뭐냐고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들아, 땅을 향해 눈을 내리 깔아라. 사악한 것들이니 보지 말아라.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부르는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아들의 육체에 담긴 일촉즉발의 욕망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기 위해 여자라는 정확한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기로 했어요. 저것들은 거위라고 부른다. 여기서 거위는 쓸모없는 것, 풋내기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멋지게 들렸던지 한 번도 여자를 본 적이 없는 아들로서는 저택이나 황소, 말, 노새, 그리고 돈 등 지금까지 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즉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거위란 것들 중 하나를 갖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 녀석아, 입 다물어라. 저것들은 사악한 것들이야. 하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러자 청년이 질문을 쏟아냈죠. 사악한 것들이 저렇게 생겼나요? 그래. 하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저 거위들이 사악하다고 하시는지 말이에요. 사실입니다만 저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건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것들은 아버지가 언제나 보여주시는 천사들 그림보다 훨씬 더 예쁩니다. 제발 절 위하신다면 저 거위들 중 하나를 골라 데리고 가요. 먹이는 제가 줄게요. 난 싫다. 저것들이 어떤 먹이를 먹는지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지만 자신의 집념보다 본능의 힘이 더 강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는 아들을 피렌체에 데려온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로써 충분하니 여기서 끝내기로 하죠. 대신 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여러분들처럼 젊은 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며 또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밝히죠.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보면 기분이 좋고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묻고 싶군요. 한껏 차려입은 옷과 아름다운 품위, 그리고 우아한 사랑스러움이나
그 밖에 여러분의 여성다운 정숙함을 보았고 또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처럼 매혹적인 부인들과 나누는 감미로운 입맞춤이나 행복한 포옹, 그리고 기분 좋은 결합들을 그들도 알게 해줍시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산에서 조그마한 암굴에 갇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접하지 못한 채 성장한 청년도 여자들을 보고는 이내 강렬한 욕구와 함께 호기심과 애정을 느꼈다는 걸 생각해 봅시다. 하늘이 만드신 내 육체는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나의 영혼은 여러분의 눈빛에서 나오는 힘과 싱그러운 말들의 울림, 그리고 가련한 한숨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느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을 보며 내가 기쁨을 느끼거나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려 노력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물어 뜯기고 갈기갈기 찢겨져야 할까요? 더욱이 은둔하며 살아온 감정도 없는 어린 청년, 아니 차라리 야생의 동물에 가까운 사람조차 여러분을 좋아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에게서 사랑받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애정의 기쁨, 그 힘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나를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핏하면 내 나이를 두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얀 팥뿌리만 보고 줄기가 초록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농담은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반복할 것도 없이 이미 귀도 카발칸티와 단테 알리기에리가 늙은 시절에, 그리고 치노 다 피스토이아 씨가 더 늙은 시절에 명예를 높여 칭송했던 부인들을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기쁘게 해주겠노라고 대답하렵니다. 부인들의 즐거움이 그 작가들 마음에 그렇게 와닿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일 내 이야기가 너무 샛길로 빠지는 게 아니라면 오래된 이야기들을 꺼내볼까 합니다. 옛 선인들이 말년에 가서 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혹평하는 사람들이 이 점을 모른다면 좀 더 배우라고 해 줍시다. 차라리 파르나소스의 뮤즈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도 물론 좋은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뮤즈들과 함께 살 수 없으며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우리가 그들과 닮는 것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건 절대 비아냥거릴 일이 아닙니다. 뮤즈들은 여자들이지요. 여자들은 뮤즈들만큼 가치가 나가지 않을지는 몰라도 일단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다른 점은 몰라도 그 점은 틀림없이 마음에 듭니다. 게다가 여자들은 나에게 수많은 시를 쓰게 했지만 뮤즈들은 나의 창작에 어떤 동기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뮤즈들은 그 많은 시들을 쓰도록 나를 훌륭히 도와주었고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아마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들은 시시때때로 내려와 나와 함께 머물곤 할 것입니다. 아마 여자들이 자기와 닮은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파르나소스 산이나 뮤즈들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나의 굶주림을 끔찍이도 동정하셔서 빵에도 관심 좀 가지라고 충고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걸한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혼자 상상해 봅니다만 아마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서 문학이나 하면서 구해보시지. 부자들이 저의 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시인들은 진즉부터 저들의 문학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했습니다. 문학을 추구하면서 노년까지 잘 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정말 필요한 만큼보다 더 많은 빵을 찾느라 제명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슨 얘기를 더 할까요? 내가 그들에게 빵을 요구한다면 언제든 날 쫓아내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나는 풍요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압니다. 그러니 더 이상 나에게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의심이 생긴다면 원전을 찾아보시라고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원전들이 내가 쓰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꾸지람을 달게 받아들이고 나 스스로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저 말만 내세울 뿐이라면 개의치 않고 내 길을 따를 것이며 그들이 나에 대해 하는 얘기들을 똑같이 되돌려줄 작정입니다. 이번에는 이 정도면 충분한 대답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친절한 부인들이여, 나는 하느님과 여러분의 은혜로 무장하고 불굴의 인내와 함께 앞으로 계속 나아가려 합니다. 바람이야 제멋대로 불나지요. 먼지가 일든 회오리 바람이 불든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땅 위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흔들린다 해도 하늘 위로 올라가기만 할 겁니다. 사람들이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고 왕이나 황제들의 왕관들 위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높다란 궁전 위나 높이 솟은 탑들 위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올랐던 그곳을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껏 애써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할 겁니다. 아무도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며 더욱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과 나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렇게 될 것임을 또한 잘 압니다. 그러한 법칙, 즉 자연의 법칙을 반항하려면 너무나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건 쓸데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손실을 불러오는 때도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또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일 그런 힘이 있다면 나를 위해 쓰기보다는 다른 이들에게 빌려주겠습니다. 트집쟁이들의 입을 그걸로 막아버리도록 말입니다. 그들이 다시 뜨거워지지 못한다면 그냥 그렇게 밋밋하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나름의 즐거움이든 썩어빠진 욕구든 거기에 머물고 나는 나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생애에서 내 나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부인들이여, 이제 배회는 할 만큼 했으니 다시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필로스트라토가 일어나 사람들을 모두 깨운 것은 하늘에서 벌써 별들이 자취를 감추고 땅에서는 밤의 음습한 어둠이 물러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가서 한가로운 기분을 즐겼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전날 밤 저녁을 먹었던 곳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 후 태양이 가장 높이 솟아오르자 낮잠을 즐겼고 다시 일어나서는 늘 하던 대로 아름다운 분수 곁에 모여 앉았습니다. 필로스트라토는 피암메타에게 그날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라고 요청했고 피암메타는 더 재촉을 받기 전에 여성다운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
살레르노의 탄크레티 공은 딸의 연인을 죽이고 그 심장을 황금 잔에 담아 딸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딸은 거기에 독물을 넣어 마시고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의 왕께서는 오늘 고통스러운 이야깃거리를 우리에게 주문하셨네요. 우리는 즐겁게 지내려고 이곳에 왔는데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서로에게 들려주어야 하겠군요. 아마 지금까지 매일 우리가 흥겹게 지냈던 만큼 이제 기분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저는 왕의 기분을 해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애초롭다 못해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처절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살레르노의 탄크레티 공은 매우 인간적이고 부드러운 성격의 신사였어요. 노년에 이르러 사랑이 빚어낸 피로 자기 손을 더럽히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는 일생에 딸 하나만을 두었는데 그 딸이 없었더라면 아마 더 행복했을 거예요. 딸은 부친에게서 이 세상 그 어떤 딸도 받아보지 못했을 엄청난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딸을 사랑했기에 아버지는 딸이 남편을 맞을 나이를 훨씬 넘긴 뒤에도 곁에서 떼어놓지 못하고 시집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카포바의 공작 아들에게 딸을 주었는데 그와 산지 얼마 되지 않아 과부가 되어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카포바는 오늘날의 카푸아, 보카치오가 산 로렌조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곳입니다. 딸은 그 어떤 여자보다 몸매와 얼굴이 아름다웠고 젊고 발랄했으며 여자로서는 넘칠 만큼 똑똑했어요. 인자한 아버지와 함께 귀부인으로서 안락하고 호화로운 삶을 누렸으나 아버지가 자기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재혼시키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할 수만 있다면 비밀리에 멋진 애인이나 하나 가졌으면 하고 바랐어요. 결혼시켜 달라고 조르는 건 정숙한 행동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귀족이든 아니든 아버지의 저택에 드나드는 우리가 대저택에서 흔히 보는 그런 남자들을 엿보면서 태도라든가 품성을 헤아려 보다가 그들 중 아버지의 시중을 드는 젊은 청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출신은 매우 천했으나 인품과 행동이 남들보다도 귀족적이었던 귀스카르도라는 그 청년을 보면서 여자의 마음에는 흠모의 정과 함께 격렬한 불이 일어났답니다. 한편 눈치가 없지 않았던 그 청년도 여자의 태도를 알아채고 그 마음을 남김없이 받아들여 그녀를 사랑하는 것 말고는 어떤 일에도 마음을 두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두 사람은 남몰래 사랑하게 됐어요. 여자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열망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둘이 만날 방법을 전할 범상치 않은 방책을 짜냈어요. 우선 편지를 한 통 써서 다음날 그들이 만나기 위해 남자가 해야 할 일을 설명했죠. 그리고 편지를 갈대의 마디 사이에 넣어 귀스카르도에게 건네면서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녀더러 오늘 밤 이걸 불쏘시개로 쓰라고 하세요. 불이 잘 붙을 거예요. 귀스카르도는 그걸 받아들고서 여자가 왜 그걸 자기에게 주었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자와 헤어져 집으로 가져갔어요. 갈대를 살펴보다 금이 간 흔적이 보여서 열어보니 안에 여자의 편지가 있었죠. 그걸 읽고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이해한 청년은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여자에게 접근할 공작에 착수했습니다. 대공의 저택 근처 산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산사면으로 뚫은 갱도를 통해 빛이 어슴풀에 스며들었죠. 동굴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곳이라 무성하게 자라난 가시나무와 잡초로 덮여 있었어요. 이 동굴에는 비밀 계단이 있어서 그것이 저택에 있는 여자의 1층 방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입구는 아주 굳게 잠겨 있었죠. 이 계단은 모든 사람들의 머리에서 떠나 있었어요. 사용한 지 워낙 오래되었거든요. 그게 거기 있다는 걸 기억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의 눈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모양인가 봐요. 사랑에 빠진 여자가 그걸 기억해냈으니 말입니다. 여자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조심하면서 여러 날에 걸쳐 갖은 공구를 써서 마침내 그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혼자서 동굴로 내려갔고 갱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귀스카르도에게 사람을 보내 그간의 경위를 말하고 동굴이 바닥에서 대략 얼마나 높은지 설명해 주었답니다. 편지를 받은 귀스카르도는 즉각 동굴로 오르내릴 수 있게끔 마디와 고리가 달린 밧줄을 준비하고 다음날 밤 가시나무에 찔리지 않게 가죽옷을 입은 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갱도로 갔어요. 그리고 갱도 입구에서 자라난 튼튼한 나무 등걸에 밧줄 고리 중 하나를 잘 고정시킨 다음 거기에 매달려 동굴 안으로 내려가 여자를 기다렸어요. 이튿날 여자는 낮잠을 자고 싶다는 듯 시녀들을 물리치고는 혼자서 방에 남아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런 뒤 동굴로 난 문을 열고 내려가 귀스카르도를 만났어요. 두 사람의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리고 여자의 방으로 함께 올라가 그날 하루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채웠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사랑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 뒤 귀스카르도는 동굴로 돌아갔고 여자는 문을 걸어 잠그고 시녀들이 있는 방 밖으로 나갔어요. 귀스카르도는 동굴에서 밤이 오기를 기다려 밧줄을 타고 갱도 입구로 올라가 자기가 들어왔던 갱도를 통해 밖으로 나아가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길에 익숙해진 남자는 수도 없이 그 길을 들락달락 했답니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래 이어진 그 큰 즐거움을 질투하고 말았네요. 두 연인의 희열은 고통스러운 사건과 함께 슬픈 눈물로 바뀌었어요. 탕크레디 공은 이따금 딸의 방에 혼자 와서 딸과 어울려 얘기도 하고 시간을 보낸 뒤 돌아가곤 했어요. 하루는 식사를 하고 난 뒤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딸이 시녀들과 함께 정원에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아무도 보고 듣지 못하게 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딸이 재미나게 노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방의 창문들이 닫혀 있고 침대 커튼이 내려져 있기에 아버지는 침대 옆에 놓인 낮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머리를 침대에 기대고 커튼을 당기니 딱 알맞게 몸이 감춰졌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아버지가 딸의 방에서 잠이 들었을 때 기스몬다가 시녀들을 정원에 남겨두고 가만히 방으로 들어왔어요. 불행하게도 그날이 귀스카르도를 부르는 날이었던 거예요. 누군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딸은 방문을 잠그고 동굴문을 열어 귀스카르도를 맞아들였어요. 그러고는 곧바로 침대에 몸을 던져 여느 때처럼 장난을 치며 재미를 보았죠. 그 바람에 탕크레디 공이 잠에서 깨어 귀스카르도와 딸이 벌이는 짓거리를 듣고 보게 된 겁니다. 공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 처음에는 큰 소리로 꾸짖으려 했지만 조용히 숨어있기로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이를 신중하게 처리해서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걸 최소로 하고 싶었던 거죠. 공의 머리에는 벌써 행동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연인은 탕크레디 공이 옆에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여느 때처럼 오랫동안 함께했어요. 이윽고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되자 귀스카르도는 침대에서 내려와 동굴로 돌아갔고 딸도 방에서 나갔어요. 탕크레디 공은 비록 늙긴 했어도 창문을 통해 정원으로 안전하게 뛰어내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처절한 심정으로 말이죠. 탕크레디 공의 명령에 따라 그날 밤 여느 때처럼 가죽옷을 입고 사람들이 잠들 무렵 동굴에서 나오던 귀스카르도는 두 부하에게 잡혀서 비밀리에 공에게 끌려갔어요. 공은 남자를 보고 눈물을 비치며 말했어요. 귀스카르도, 내 너에게 비길 데 없는 은혜를 베풀었건만 그 대가로 내가 나에게 준 것은 모욕뿐이다. 오늘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느니라. 귀스카르도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다가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대공이나 저나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탕크레디 공은 은밀하게 남자를 어느 방에 가두고 감시하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실행됐습니다. 다음 날까지도 기스문다는 이 일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탕크레디 공은 혼자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식사를 하고 나서 늘 하던 대로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불러 앉히고 방문을 걸어 잠근 뒤 눈물을 흘리며 말을 시작했어요. 기스문다, 내 너의 품행이 단정하고 정숙하다고 믿었기에 누가 뭐라 해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만 너는 남편도 아닌 남자에게 몸을 맡겼더구나. 나는 이제 늙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일을 생각하면 언제나 고통스러울 듯하다. 100번 양보해서 이런 정숙하지 못한 일을 해야 했다면 너의 신분에 어울리는 남자를 만났어야 했을 것이다. 내 집에 드나드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귀스카르도를 고르다니. 그 자는 어린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오로지 하느님의 은혜로 우리 집에서 자란 지극히 천한 출신이 아니더냐. 네가 나를 이렇게 참담하게 만들었으니 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귀스카르도는 어젯밤 동굴에서 나오는 걸 붙잡아서 감옥에 넣어두었으니 이미 처분은 나 스스로 내린 것이다. 하지만 널 어떻게 해야 할지 한숨만 나오는구나. 한편으로는 여느 아비 이상으로 딸 자식에게 품었던 애정이 크기에 그 사랑에 끌리지만 다른 한편 너의 그 미친 짓에 가슴 깊이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이쪽은 내 마음을 접고 널 엄벌에 처하라 하고 저쪽은 널 용서하라고 한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말에 대해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듣고 싶구나. 이렇게 말한 후 공은 머리를 숙이고 심하게 매를 맞은 아이처럼 오열을 터뜨렸어요. 기스문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는 동안 자신의 은밀한 사랑이 탄로났을 뿐만 아니라 귀스카르도가 잡혔다는 걸 알고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흔히 그러듯이 비명을 지르고 통곡을 해서 그 아픔을 보여주고 싶은 걸 억지로 참았어요. 그리고 연약해지려는 마음을 의식적으로 당당하게 접고 놀라운 힘으로 안색을 바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귀스카르도가 이미 죽은 게 틀림없을 테니 자기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하여 슬픔에 빠지거나 잘못을 추궁당하는 여자가 아니라 의연하고 당당한 여자처럼 눈물 한 점 비치지 않는 환한 얼굴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탕크레디 대공님, 저는 부정하지도 애원하지도 않겠어요. 부정하는 건 적절해 보이지 않고 애원하는 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도 대공님의 관대함이나 사랑에 매달리지 않을 겁니다. 우선 정확한 경위를 말씀드려 제 명예를 지키고 그 다음 사실에 의지하여 제 영혼의 신실함을 강력하게 보여드림으로써
일의 전말을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귀스카르도를 사랑합니다. 얼마 살지도 못하겠지만 살아있는 한 그분을 사랑할 것이고 죽고 나서도 사랑이란 게 있다면 저에게는 그분을 사랑하는 일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여자로서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대공님이 저의 재혼을 소홀히 하신 것과 그분의 사람됨 때문입니다. 탕크레디 대공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대공님도 살과 피를 갖고 계시고 돌이나 철이 아니라 살과 피를 지닌 딸 자식을 키우셨을 겁니다. 이제는 나이가 드셨지만 대공님도 청춘의 법칙이 어떤 모양으로 얼마나 힘차게 솟아오르는지 잘 기억하실 것이고 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시절에 무기로 단련을 하셨던 남자지만 그럼에도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편하고 세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날 6번째 이야기에서 영주 쿠라토의 제안에 대한 잔노토가 한 대답과 두 번째 날 8번째 이야기에서 어머니의 물음에 자케토가 젊음의 가치를 두고 한 말을 연상시킵니다. 저는 대공님이 주신 육체를 지닌 사람으로서 아직 긴 시간을 살지 못한 젊은 여자입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정력적인 욕망이 가득합니다. 특히 한 번 결혼했던 처지라 그 힘이 너무나도 격렬하게 치솟았고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에 빠진 젊은 여자로서 그 힘이 이끄는 대로 따르다가 이렇게 저항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본성의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서도 대공님과 저에게 수치가 되는 일만큼은 피하려고 할 수 있는 한 제 모든 힘을 기울여 그와 반대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정이 가득한 사랑의 신과 자비로운 운명이 저에게 비밀의 길을 알려주고 인도하셔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제 욕망을 달성했습니다. 누가 대공님께 고해 바쳤는지 대공님이 어떻게 아셨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그렇듯 저 역시 귀스카르도를 그냥 고른 것이 아닙니다. 심사숙고한 끝에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그 사람을 선택했고 다시 거듭 생각하여 그의 앞에 저 자신을 세웠으며 저와 그 사람의 현명함과 신중함으로 오랫동안 제 욕망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대공님은 진실보다는 흔한 관습을 따르시는 것 같군요. 사랑의 죄를 저지른 것 때문이 아니라 신분이 낮은 남자와 관계한 것을 더 심하게 책망하시니까요. 제가 귀족 남자를 골랐더라면 아무 걱정도 하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대공님이 책망해야 할 것은 저의 잘못이 아니라 운명의 잘못입니다. 운명은 너무나도 자주 고귀하지 못한 자를 높이 올리고 고귀한 자들을 낮추건만 대공님은 그걸 모르십니다. 그건 그렇게 두기로 하죠. 하지만 사물의 이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모두는 살과 피를 지닌 육체적 존재이며 단 한 분의 창조주께서 우리 영혼을 만드실 때 똑같은 힘과 똑같은 능력 그리고 똑같은 덕성을 부여하셨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모두 동등하게 태어났고 지금도 그렇게 태어나고 있으며 제일 먼저 덕성에 따라 서로 구별됩니다. 덕성을 더 많이 지니고 더 많이 사용한 사람들은 고귀하다 불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귀하지 않은 자리에 머물죠. 그와 반대되는 시류가 이런 법칙을 흐리고 있지만 아직도 본성이나 선한 관습은 그 법칙을 지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덕성을 발휘하는 사람은 어디서나 품위가 돋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다르게 부른다면 그렇게 불린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잘못이죠.
대공님도 눈앞에 보이는 귀족 남자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들의 삶, 그들의 관습, 그들의 행동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귀스카르도를 생각해 보세요. 악의 없이 판단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자이며 고귀하다 불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천박한지 인정하실 겁니다. 귀스카르도의 덕성과 품위에 관한 한 저는 대공님이 하신 말씀과 제 눈으로 본 것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의 판단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게 누구보다 앞장서서 매사에 그를 칭찬하고 훌륭하다 추천하신 분이 누구시던가요? 분명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제 눈이 저를 속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대공님께 칭찬받지 못할 행동을 한 적이 없고 또 대공님의 말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행동하는 걸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지금 조금이라도 속은 게 있다면 그건 대공님에게 속은 것이겠죠. 그래도 대공님은 제가 비천한 남자에게 몸을 의탁했다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렇다면 옳으신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가난한 남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에 맞는 대우를 하지 않으신 대공님이 부끄러워하실 일입니다. 가난은 고귀함을 빼앗지 않으며 오히려 고귀함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왕들과 많은 대공들이 과거에 가난했으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지만 땅을 일구고 양을 돌보는 많은 사람들도 한때는 지극히 부유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대공님은 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계시는군요. 그런 망설임은 버려주세요. 젊으실 때 사용하지 않았던 가혹한 벌을 이렇게 늙음하게 내리려 하시니 제발 저에게 그 가혹한 벌을 내려주세요. 그러시지 말라고 결코 애원하지 않겠어요. 만일 그것이 죄라면 그 죄의 으뜸 원인은 대공님께 있으니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공님이 귀스카르도에게 하셨던 일 혹은 앞으로 하실 일을 저에게도 그 비슷하게라도 내려주세요. 하지 않으시면 제 손으로 직접 하겠어요. 자, 이제 가주세요. 가서 여자들과 함께 눈물을 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일이 똑같은 잘못이라 생각하신다면 냉정하게 저희를 죽여주세요. 탄크레디 공은 딸의 마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이 말에서 내보이는 것만큼 그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과 헤어져 나와서는 딸을 직접 엄중하게 다루려던 계획을 바꿔 다른 이의 고통을 통해 그 열정을 식히기로 마음먹었어요. 대공은 그날 밤 귀스카르도의 목을 졸라 죽인 뒤 심장을 꺼내어 자기에게 가져오라고 그를 감시하는 두 부하에게 은밀히 명령했어요. 부하들은 명령받은 것을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대공은 크고 아름다운 황금잔을 대령시켜 그 안에 귀스카르도의 심장을 넣고 가장 신이 많은 충복을 통해 딸에게 보냈어요. 주면서 이렇게 말하라 일러두었죠. 아씨께 대공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으로 대공님을 위로하셨듯이 아씨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것으로 아씨를 위로해드리기 위해 아버님이 이걸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기스문다는 자신의 잔인한 결심을 바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간 후에 독부리와 독초를 가져오게 하여 그것들을 달여 독약을 만들고 자기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나면 곧바로 마실 작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당에 대공의 충복이 와서 정갈과 함께 선물을 전해주자 기스문다는 굳은 얼굴로 잔을 받아들어 뚜껑을 열었어요. 심장이 보였고 아버지의 정갈로 미루어 틀림없이 귀스카르도의 심장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스문다는 충복을 향해 얼굴을 똑바로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안의 심장에 어울리는 무덤은 황금잔밖에 없는데 대공님의 행동이 참으로 현명하군요. 그렇게 말하면서 여자는 심장에 입술을 대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나의 삶을 마치는 이날까지 나는 언제나 모든 일에서 나를 향하신 대공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보다 더욱 큰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데에 대해 보답을 드리겠다고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잔을 꼭 잡고서 심장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 나의 모든 즐거움이 깃든 정다운 쉼터여. 내 얼굴에 달린 눈으로 이 순간 당신을 바라보게 만든 자의 잔혹함에 저주를 내리소서. 나는 언제나 마음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당신은 생명을 다하였네요. 운명이 부여한 길에서 벗어나 누구나 향하는 그 끝에 오고 말았군요. 세상의 비참함과 고생을 뒤로하고 당신의 가치에 맞는 무덤을 당신 적의 손에서 인도받은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사랑하셨던 여자의 눈물만 있다면 당신 가시는 길에도 부족함이 없겠죠. 그러니 내 눈물까지 가지고 가세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내게 보내도록 무자비한 내 아버지의 영혼을 움직이셨어요. 나는 마른 눈으로 무엇에도 동요하지 않는 얼굴로 의연히 죽고자 했지만 이제 내 눈물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주저없이 내 영혼을 당신이 그리도 소중하게 보호하던 그 영혼에 당신의 도움으로 결합하겠습니다. 중세 과학에서는 영혼이 피와 심장에 자리한다고 보았습니다. 위 문장에서 두 번째 나오는 당신이 그리도 소중하게 보호하던은 귀스카르도와 그의 심장을 함께 가리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그 어떤 동반자와 모르는 그곳에 이보다 더 즐거이 혹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겠어요. 나는 확실히 느껴요. 당신의 영혼은 아직 내 가까이 있어 당신과 나의 기쁨의 자리들을 보살피고 있어요. 당신의 영혼이 아직 날 사랑한다고 확신하니 나의 영혼을 기다려줘요. 우리의 사랑이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하고 기스문다는 여느 여자처럼 소란을 떨지 않고 잔 위에 몸을 숙이고서 머릿속에 물이 솟아나는 샘이라도 있는 듯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생각하면 참 놀라운 일이죠.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은 초인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이야기에 등장하는 리사베타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여자는 죽은 심장에 끝도 없이 입을 맞췄어요. 주위에 둘러선 시녀들은 이 심장이 누구 것인지 여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으나 연민에 사로잡혀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 다정하게 물어보아도 대답이 없자 시녀들은 있는 힘을 다해 여자를 위로했죠. 이제 울 만큼 울었다고 생각한 기스문다는 고개를 들어 눈물을 닦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 너무나도 사랑하는 심장이여. 그대를 향한 나의 소임은 이것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제는 더 해야 할 일이 없어요. 그대의 영혼이 기거하는 곳에 나의 영혼을 결합하는 일만 남았네요.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전날 만들어둔 독약이 든 단지를 가져오게 하여 자신의 엄청난 눈물로 씻긴 심장이 든 잔에 부었어요. 그리고 두려움도 없이 입에 대고 단숨에 마셨고 잔을 손에 들고 침대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최대한 가지런히 하고는 죽은 연인의 심장을 자기 심장에 갖다 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기다렸죠. 시녀들은 기스문다가 마신 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동안 이미 탕크레티 공에게 모든 걸 고하도록 사람을 보낸 터였죠. 대공은 불길한 예감에 떨면서 불이 나게 딸의 방으로 내려왔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딸은 침대 위에 올라가 있었죠. 대공은 딸의 상태를 보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려 애쓰다가 급기야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딸이 말했어요. 탕크레디 대공님, 눈물은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을 위해서 아껴두세요. 저는 바라지 않으니 저 때문에 울지 마세요. 하고자 하셨던 일을 이루셨는데 어찌하여 우시나요? 하지만 제게 베풀어 주시던 사랑이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저와 귀스타르도가 남몰래 숨어 살던 것이 마땅치 않으셨더라도 저를 위해 마지막 선물로 제 몸을 그이의 곁에 대공님이 버리라고 하셨던 바로 그곳에 함께 묻어주시기를 청합니다. 가슴으로 울음이 차올라 대공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죽음이 다가온 것을 느끼며 기스문다는 죽은 심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말했어요. 난 떠나니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기스문다는 눈을 감고 모든 감각을 놓은 채 이 슬픈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이 들은 바와 같이 귀스카르도와 기스문다의 사랑은 그렇게 슬픈 종말에 이르렀어요. 탕크레디 공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고는 뒤늦게 자신의 잔인함을 후회했어요. 살레르노 사람들도 모두 슬픔에 잠겼죠. 대공은 두 사람을 기려 같은 무덤에 묻어 주었답니다. 이렇게 불운한 연인들을 함께 매장하는 것은 네 번째 날의 비극적인 이야기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결말입니다. 트리스탄과 이졸테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존엄한 중세적 관습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과 죽음의 모티브에 집중된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이야기의 분위기는 네 번째 날의 주제와 상응합니다. 여기까지 네 번째 날 첫 번째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네 번째 날의 주제에 대한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네 번째 날이 끝날 때까지 들어야 하네요. 책 읽는 보라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